안녕하세요. 자, 수도권과 강원지방 내용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수도권과 강원지방, 호남지방, 영남지방, 충청지방, 제주까지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완전히 복습이에요. 앞에서는 주제별로 인구면 인구, 제조업이면 제조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다면 이제 뒤에서는 지역별로 그냥 정리해 놓은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 설명은 안 해도 될 정도고 문제 해설만 좀 꼼꼼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 가까이 한국지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4월달, 5월달 그때는 사실 얼마든지 아니 선생님 우리 한국지리는 너무 지역 외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 시, 군이 몇 개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투덜댈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1년 가까이 우리 한국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각 지역에 대해서 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 조금 서운하게 들리겠지만 지금도 경상북도에 어느 시, 군이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다. 그런 학생은 한국지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과목도 성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늘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모르는 지역이 나올 때마다 또는 헷갈리는 지역이 나올 때마다 계속 봐야 돼요. 그게 성실함이에요. 자, 아무튼 길게 말하면 잔소리일 테니까 자, 우리 수도권과 강원지방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수도권의 특징. 자, 수도권의 공간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다. 앞에서 이미 다 했던 얘기죠. 자, 이제 각 지역의 인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서울은 약 1,000만 명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인천광역시는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아서 약 300만 명이고요. 그 다음 경기도는 1,300만 명 정도예요. 경기도의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지역 특색을 살펴보면 자,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국제물류 기능이 발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국제공항 특히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광역시, 특별시 가운데 항공교통이 가장 발달한 곳이 인천이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해안가에 있죠. 항구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그 다음 제품을 수출하기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의 비중이 꽤 높아요. 그래서 광역시 가운데서는요, 울산은 정말 공업도시니까요. 울산을 제외하고는 지역 내 공업 비중이 제일 높다. 이거 꼭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지역 내에서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봤을 때 광주광역시가 더 비중이 높을까 아니면 인천이 높을까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인천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위성사진을 많이 봤잖아요. 인천을 한번 살펴보면 의외로 파란색 지붕 건물이 많아요. 아마 느낀 사람은 느꼈을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한다. 그 다음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 자, 인구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12%에 자, 서울만 따지면 약 0.6%예요. 서울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1%가 안 돼요. 하지만 인구의 약 49.6%가 집중되어 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2,500만 명 정도, 이제 2,600만 명 정도가 되겠죠.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 다음 수도권은 대기업의 본사와 금융기관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 생산자 서비스업도 당연히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해 있겠죠. 그 다음 국내 총생산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요. 교통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뻔한 거예요. 수도권에 얼마만큼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자, 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봤더니 75년에는 31.5%밖에 안 됐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더니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죠. 자,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만 따로 보면은, 자, 서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서울은 1988년에 인구 1000만 명을 넘은 뒤로 지금도 여전히 1000만 명 정도죠. 그래서 90년 이후로는 인구가 거의 변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물론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는데, 근데 또 거의 그만큼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90년대부터 대도시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부터,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이후에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서 지금은 3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 경기도는, 자, 지방에서 경기도로 직접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경기도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지금은 서울을 많이 앞섰죠. 이것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서울의 인구는 1990년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별로 수도권의 집중도를 봤더니, 자, 인구는 대략 50%니까 50%보다 더 집중도가 높으면 수도권에 많이 집중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 종사자 수를 봤더니 60% 이상이고요. 예금액을 봤더니 거의 70%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건수도 50% 가까이 되고요. 의료기관도 50%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건 수치 외에 얘는 당연히 수만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의료기관의 규모라 그래야 되나요? 고차 중심지라 그래야 되나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수는 아무래도 수도권이 더 집중도가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자료보다 더 집중도가 높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평범한 자료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의 공간 구조 변화 보기 전에요. 좀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수도권의 전체적인 행정구역을 한번 봐볼게요. 자,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지역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은 서울과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있는데 뭐 부천은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요. 인천이 이렇게 있고요. 인천은 여기 강화도를 포함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주변으로는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있고, 특히 1기 신도시가 있는 행정구역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주간 인구지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의 북서쪽에는 얘가 고양시예요. 고양시 안에는 일산 신도시가 있는데, 자, 일산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일산 서구, 일산 동구로 그 안에서도 구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어쨌든 고양시, 일산 신도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반대편으로는 성남시가 있어요. 자,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가 있죠. 1기 신도시고요. 근데 우리 2기 신도시 중에 판교라고 있거든요. 판교. 성남시에는 판교 신도시도 있어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둘 다 있어요. 자, 두 도시 모두 인구는 100만 명 정도다. 조금 있다가 인구 규모 이렇게 정리한 거 보여줄 거고요. 이 자료는 선생님 블로그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도시 말고 또 1기 신도시가 있는 곳은 부천에 가면 중동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에 평촌 신도시가 있어요.
평촌 신도시.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군포에는 산본 신도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세 개는 사실 지금까지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여기 고향하고 성남하고는 꼭 알아둘 것.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 근처도 가끔 물어보는데, 자, 여기 고향보다 이제 더 북쪽에 있는 우리 판문점이 있는 거기가 파주시예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 파주시. 자, 파주시는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랑 이렇게 전쟁 위험이 계속 있다 보니까 발전이 거의 안 됐으나 남북 간의 사이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면서 최근에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기 신도시도 있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꽤 높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보면은 뭐 의정부시, 동두천시, 그 다음 뭐 양주시 이런 데는 지금까지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특징이 뚜렷해야 우리가 좀 물어볼 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연천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강원도 철원, 연천. 그래서 용암대지가 여기까지도 일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 그 정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기는 포천시고요. 여기도 뭐 일부 용암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지역은 대체로 이제 그런 군사시설 또는 군인들이 조금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남양주인데 서울이랑 바로 붙어 있어서 뭐 시설 재배를 많이 한다 또는 뭐 근교 농업지역이다 또는 서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정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리시. 그 다음에 여기는 한강의 남쪽이라 해서 하남시. 뭐 성격은 비슷해요. 서울의 인구가 계속 빠져나오는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광주시인데, 자, 우리가 전라도에 있는 광주는 광주광역시, 여기는 그냥 광주시죠. 그런데 당연히 시험에서 여기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학생들 너무 헷갈릴까 봐. 그런데 광주라는 그런 도시가 있다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 반드시 체크 좀 해두셔야 돼요. 예. 자, 모양이 조금 독특하게 생기기도 했고 면적이 꽤 넓은데 여긴 이름도 적어줄까요? 용인이에요. 용인. 그래서 용인은 서울에서 먼 곳도 있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도 있고 성남 여기가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랑 접근성이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서 지금은 수도권 안에서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아요. 제일 많은 데는 수원이고요. 용인도 100만 명이 넘어섰다.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가까운 도시들을 또 보면은 성격은 똑같아요. 서울의 유성도시고, 서울의 침상도시고, 뭐 베드타운이고,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많이 낮고, 여기가 광명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과천이에요. 과천. 자, 우리 과천은 지금은 이제 그 특성이 좀 많이 흐릿해졌는데 한때는 여기에 정부 종합청사가 있어서 공무원들의 비중이 되게 높았던 도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런 정부 기관들이,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거의 옮겨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의 비중이 조금 높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가 의왕시인데 뭐 여기 의왕시, 뭐 군포시 이런 데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너무 면적도 작고 뭐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있는 여기가 수원시예요. 수원. 경기도 도청이 있는 곳이죠. 인구는 100만 명이 넘어간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아래쪽으로 여기 광명 옆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시흥시인데 뭐 공업이 좀 발달해 있긴 하지만 해안가 지역이니까요. 하지만 시흥도 지금까지 뭐 물어본 적은 없고요. 자, 여기는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하고는 이제 같은 행정구역인데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안산이에요. 안산. 자, 이제 앞에서 뭐 두어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서울에 있는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공업이 빠져나간 건 그보다 더 먼저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시흥과 여기 안산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요. 서울에 있는 공장이 이 지역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됐죠?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여기가
화성이라는 곳이에요. 자, 왜 잘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지리에서는 그냥 우리 서울처럼 원래 중요했던 지역을 당연히 잘 물어보지만 변화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도 잘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빠르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2020년쯤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이 바로 여기 화성이에요. 화성. 공업도 제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있는 우리 동탄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가지고 인구가 현재 무려 70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 자료 한번 다시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이런 도시는 오산시인데 오산 사는 친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리고 여기를 건너가면 이제 충청도 지역인데요. 여기까지는 해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해 있거든요. 안산, 그 다음에 시흥, 안산, 시흥, 그 다음에 화성, 여기가 평택인데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는 중화공업이랑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이랑 뭐 자동차 공업 같은 것들이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평택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여기 인천과 더불어서 국제무역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항구에서나 외국으로 막 수출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평택에는 국제무역항이 있다. 그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내륙 쪽으로 좀 오면 여기는 뭐 가끔 경기도의 외곽 지역, 수도권의 외곽 지역, 서울이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정도다. 그렇게 낮지 않다. 그럴 때 제시하는 지역들이긴 한데 여기가 안성이에요. 안성 들어본 적 있죠? 안성 맞춤, 안성 유기 그릇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더 내륙으로 돌아가면 여기는 이천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여주예요, 여주. 그런데 이 지도가 여러분들 만든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뭐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걸 이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주가 이 지도를 만든 다음에 시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천 여주는 둘 다 시예요. 이거 좀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그런데 이천과 여주는 성격이 거의 같아서 쌀로 유명하고요. 그다음 도자기 축제를 두 지역에서 같이 열어요. 둘 다 도자기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천에는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 첨단 산업 공장이 들어서서 여주보다는 이천이 더 도시에 가까워요. 됐죠? 자, 어쨌든 우리 여주 정도도 서울이랑 굉장히 멀어가지고 이천도 사실 서울이랑 많이 멀어서 서울로 출퇴근하긴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도 주간 인구지수가 100 정도다. 100 정도다. 아마 여기 이천 같은 경우에는 그 SK 하이닉스 공장을 비롯해가지고 뭐 제조업이 조금은 있어서 주간 인구지수가 100보다 클지도 모르겠어요. 뭐 커도 많이 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100 정도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행정구역은 양평이라는 곳인데요. 자, 여기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 물머리가 있는 곳이에요. 양술이라고도 그러는데 여기는 군이에요, 군.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한강이 흘러드는 곳은 당연히 수도권 사람들이 이 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오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평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가평군. 자, 여기 가평은 아까 말했던 이유로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시골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성격 자체가 경기도보다는 강원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김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화도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천광역시에 포함된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섬이 영흥도라고 하는 섬인데 인천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주로 충청남도에도 있지만 인천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나중에 위성사진 한번 살펴봐 보세요. 그럼 이제 알고 보면 보여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본 김에 그럼 우리 인구 규모랑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인구를 지금 만 순서대로 지금 나열한 거예요. 당연히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우리가 당연히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인구 순으로 나열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2015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다. 신도시가 개발됐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뭐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도시와 그 다음에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은 체크를 좀 하자. 됐죠? 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봤더니, 자, 일단 4개는 꼭 외워두세요. 4개. 100만 명이 넘거나 100만 명에 가까운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수원은 도청 수재지, 용인은 엄청나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가지고 100만 명을 최근에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일산이 있는 고양시, 그 다음에 분당과 판교가 있는 성남시 100만 명 가까이 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들로 보면 우리 화성 27.7%가 늘었죠. 겨우 3년 만에.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3만 명이었던 어떤 지역이 뭐 5만 명이 된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파트 단지 하나만 생겨도 그 정도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봤더니 60만 명이었던 도시가 불과 3년 만에 78만 명이 된 거잖아요.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동탄이라고 하는 2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제조업도 성장하고 있다.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그 외에 평택도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시흥도 제조업 성장하고 있고요. 뭐 김포 이런 데는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 아무튼 이유가 있으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구 수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부천도 인구가 꽤 많고요. 안산도 인구가 꽤 많은데, 자, 재밌게도 안산은 이 시기 사이에 인구가 감소했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안산에 있는 그런 제조업이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중소기업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서울에 있던 공업이 옮겨간 건데, 자, 서울은 원래부터 땅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중화공업 중심, 뭐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제조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산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다시 늘어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남양주시,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2기 신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꽤 많더라. 뭐 그렇게 좀 기억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건 뭐 보고 중요한 숫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도 선생님 블로그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됐죠? 경기도의 인구 1,300만 명 정도.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 자, 산업 공간 구조의 변화. 자,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만 살짝 살펴볼게요. 자, 196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공업 정책을 기반으로 구로 공단이 조성되면서, 자, 옆에 설명이 나오지만 1964년도에 국가에서 처음 지정한 공단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섬유, 그 다음에 봉제는요, 재봉틀로 뭔가를 제조하는 걸 말해요. 주로 이제 옷 같은 게 되겠죠. 재봉틀을 이용해서 뭔가 만드는 것 등의 경공업이 발달해 있다. 자, 그래서 서울이 1등인 제조업은 별로 없는데 이 봉제업, 의류가 서울이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이거 제조업 할 때 한두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체크 좀 해두세요. 그 다음 1970년대에는 지가가 상승하고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인천, 경기도 등으로 이제 제조업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자, 시작했다 그랬지 대규모로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자,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간 건 1980년대 초부터예요. 그래서 인천의 남동공단, 경기도 안산, 시흥, 특히 안산으로 공장이 많이 빠져나갔다.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다른 유성 도시들하고 달리 안산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건 얘가 1980년대부터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2018년에 7은 우리가 한국지리 수능에서요 15번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었어요.
자, 물론 EBS 연계 문제로서 나왔기 때문에 EBS를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그 문제를 맞췄을 테지만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내용을 물어봤었거든요. 그 안산 선생님이 약간 한이 맺혀가지고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90년대에는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2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은 서울 중심이죠. 서울 중심이죠. 대기업의 본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하는 게 많으니까요. 그 다음 2000년대 이후에는 고급 기술 인력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연구소 및 정보통신 시설과 생활 편의 시설 등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기술,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급 인력들이 지방까지 잘 안 내려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부가가치도 많고 환경 오염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첨단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됐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뭐 충분히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 왼쪽에 있는 이 지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수도권 지역별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유난히 높은 곳이 이쪽이죠. 이쪽 화성. 해안가 지역은 수도권 안에서도 공업이 유난히 발달해 있어요. 외국이랑 이렇게 교류하기 좋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뭐 시흥, 안산, 화성, 여기 평택까지 뒤에서도 한번 하겠지만 공업이 유난히 발달해 있다. 됐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수도권의 산업 구조. 자, 수도권의 산업 구조는 일단 지역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경기랑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자, 여기에서 보듯이 서비스업 3차 산업의 비중이 인천이나 경기 또는 전국에 비해서 서울은 유난히 높죠.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1차 산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0.1%니까 어떤 그래프를 표시하면 그냥 아예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또 2차 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죠. 우리가 서울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제조업, 환경오염이 심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뭐 옷공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로나 아니면 금천에 조그만한 이렇게 첨단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IT 산업 중심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거지. 제조업 자체는 서울에서 굉장히 비중이 낮다.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하고 경기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두 가지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3차 산업의 비중은 이거 구분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건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1차 산업의 비중을 봤더니 인천하고 경기하고 무려 4배 차이예요. 자, 우리가 경기조차 1.6%밖에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상대적인 비중을 봤더니 인천은 광역시구, 일부 섬이 조금 있지만 섬은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그래서 0.4%, 1.6%. 경기도는 이렇게 내륙 쪽으로는 이렇게 보호되고 있으니까 발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1차 산업 비율이 인천보다 월등히 높고요. 그 반대로 2차 산업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천이 더 높죠. 인천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광역시 치고는 2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해서 인천과 경기도를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왼쪽에 있는 거 그냥 뻔한 거죠. 90년부터 2018년이 되면서 뭐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늘고요. 2차 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1차 산업의 비중도 또 줄어들었겠죠. 뭐 이건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산업 유형에 따른 공간적 분화를 보면 자, 우리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은 사실 좀 비슷하고요. 서울만 좀 다르죠. 사실 우리가 경기도가 이제 워낙 도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인구 구조나 뭐 산업 구조를 보면 여느 광역시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나머지 지역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수도권은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고급 연구 인력이 풍부하여 관련 업체와의 협력에 유리하다. 그래서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데 서울은 연구 개발 업무 관리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어요. 서비스업, 뭔가를 만든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인천하고 경기도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지식 기반, 얘는 제조업, 직접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거죠. 뻔한 건데 이거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틀리면 되게 기분 나쁘니까 체크 좀 해주세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는 위에서 설명한 그 말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어떤 걸 봐도 상관없지만 그냥 우리 가운데 거 한번 볼까요? 종사자 수. 자,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 인천하고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우리 비수도권도 나온 거니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ICT, 여기 보면 정보통신기술 제조업은 수도권이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수도권이 거의 독보적이죠. 지방은 아예 없는 거죠, 거의. 자, 그런데 이제 수도권 안에서 봤더니 자, ICT 제조업은 경기도하고 인천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데 경기도가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요. 경기도의 비중이 독보적이다. 제조업은 서울은 거의 없다. 하지만 서비스업을 봤더니 완전히 뒤집어져서 서울의 비중이 독보적이고 경기도는 많이 줄어들고 인천은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 인천은 같은 수도권이라고 묻기에는 뭔가 특성이 다르다. 서울이 중심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그 다음 인천은 서울의 영향을 좀 받는 배후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뻔한 거니까 여기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화적 공간 구조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변화 사례, 이것만 동네 이름만 한번 체크를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서울의 물레동하고 성수동 일대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있었으나 물론 조그만한 공장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 계속 그런 제조업 기능이 경기도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이제 쇠락한 거예요. 그래서 땅값은 싸지고 건물 임대료는 싸지고 그래서 예술 거리로 변모한 뒤로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막 들어오면서 지금 막 이렇게 활기를 띠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용어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역 특색이 많이 살아있는데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성수동이나 물레동도 아마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거기에 원래 있던 중소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 밀어낼 것 같아요. 슬프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은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난지도라고 하는 한강에 있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 이렇게 메우고 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을 크게 만들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난지도가 아니라 인천 쪽에다 이렇게 매립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쨌든 난지도에다가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한 뒤로 거기에 이제 커다란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고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 위를 이렇게 흙으로 덮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가스 같은 거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만들어서 지금은 공원으로 바꿔놨어요. 월드컵 공원이 바로 옛날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에요. 가본 사람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가봤겠죠. 그럼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 같은 거 다 해놨거든요. 나중에 가거든 발밑이 원래는 쓰레기 산이었다. 알아보시면 돼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설명들은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수도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도권의 문제점은 과도한 집중이죠. 우리나라 면적의 12% 정도 되는데 인구가 절반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집값 엄청 비쌀 거고요. 교통체증 장난 아니고요. 환경오염도 되게 심하죠. 미세먼지, 황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경기도가 훨씬 심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갔다가 며칠 정도 이렇게 지내고 올라오면 단번에 느껴요. 서울이 확실히 공기가 안 좋다는 거. 어쩔 수 없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도 심하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뭐 이렇게 같이 묻기보다는 땅값이나 그런 것도 서울이 훨씬 비싸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대부분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에는 주로 주거 기능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이런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고 하는 용어는 좀 알아두세요.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그냥 공장의 총량을 정해놓고 그것보다는 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수도권에는 못 지으니까 수도권이랑 가까운 충청남도 지역으로 많이 옮겨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과밀 부담금 제도는 역시 읽어보는 것처럼 뭐 하려 그러면 세금 내라 그런 얘기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걸 만들었다. 자,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정부 부처가 12개인가 그럴 거예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가지고 그게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옮겨갔고요. 그다음 우리 혁신도시, 우리 강조 표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그래서 뭐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뭐 수자원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족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했다. 그게 혁신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꼭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 공부할 때도 그 지역 내에 어디에 혁신도시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는 원주, 그다음 전라북도에는 전주, 그다음 전라남도에는 나주, 그다음 경상남도에는 진주, 그다음 충청북도에서는 진천, 음성 사이에 혁신도시가 있다. 자,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볼 때 잘 좀 정리하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라고 돼 있는데 뭐 불균형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고요. 수도권 내에도 뭔가 정비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 수도권 정비 권역 있죠. 이것만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확대가? 자, 우리가 수도권은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서울과 그 중심, 이미 너무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사람이 너무 많이 밀집해 있어서 여기는 너무 과밀되어 있으니까 제발 좀 억제 좀 하자. 과밀 억제 권역이 있죠. 그다음, 자,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성장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다음에 덜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좀 관리하면서 성장시키자. 그래서 수도권의 남부 지역과 수도권의 북부 지역이 성장 관리 권역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북한하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휴전선 근처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자연 보전 권역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마시는 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한강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뻔한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지도는 우리가 지역의 특색을 좀 알고 있으면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왼쪽 건, 자, 이제 수도권이 서울 중심으로만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죠. 그러니까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라고 말은 붙였는데 각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핵심 지역을 만든 다음에 그 지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골고루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용어를 좀 잘 보면 쉽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원 휴양벨트,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되니까 한강의 상수원이니까 전원이란 말, 휴양이란 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국제물류벨트,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국제라는 말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해상물류산업벨트는 우리 평택항도 국제무역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화성과 그 다음에 평택 수도권의 제일 남쪽은 해상물류산업벨트다. 자, 인천이랑 가까운, 그 다음에 서울이랑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은 첨단 산업이 포인트고요. 여기는 이제 첨단 산업 외에 조금 이렇게 오염물질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수도권에 중화학공업도 있고 그러니까요. 해상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벨트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라는 말, 인천국제공항, 그 다음에 인천항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의 북쪽은 남북교류 산업벨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파주에 보면은요, 휴전선 거의 근처에 LG가 만든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있어요. 자, 이건 그걸 말하는 건데 의외로 파주에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 서울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도시의 특성이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별거 없죠? 자, 이제 강원도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강원도는 행정구역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행정구역을. 그 다음에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인구도 한번 살펴보고요. 자, 강원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은 지역을 공부했어요. 자, 어쨌든 복습하는 의미니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가 구분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익힌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꼬리를 쳐나가면 돼요. 가지를 쳐나가면 돼요. 거기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자. 그래서 강원도에서 제일 북서쪽에 있는 곳은 우리 앞 글자만 쓸게요. 철원이고요. 철원 용암대지가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북동쪽 끝은 고성이라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고성은 경상남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다 그랬었죠. 강원도는 고성은 이제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휴전선 바로 밑에 경상남도 고성이 공룡으로 유명한 곳이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주가 이렇게 있고요. 제일 남서쪽으로는, 그 다음에 제일 남동쪽으로는 삼척이 있어요. 삼척.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알아두면 좋냐면요. 우리가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죠. 그럼 당연히 강릉 알아야 되겠죠. 강릉. 여기가 정동진이라서 서울에서 그대로 동쪽으로 오면 여기가 강릉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강원도 도청에 있는 곳 춘천 알아야 되겠죠. 춘천이에요. 자, 이 정도쯤 확실하게 알아둔 다음에 나머지 건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갈게요. 자, 우리가 철원 밑에 춘천 위에 여기는 화천이라는 곳이에요. 춘천, 화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홍천이에요. 홍천. 천자 돌림으로 끝나죠. 자, 그 다음에 강원도 휴전선 한가운데 여기는 우리가 침식 분지로 유명했던 배꼽 축제로 유명했던 양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큰데 여기는 래프팅으로 가끔 물어봤었어요. 인제군이라는 곳이에요. 인제. 자, 그 다음에 홍성 밑에는 횡성, 한우로 유명한 횡성이고요. 근데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한데 여기 밑에가 이제 단양이거든요. 단양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영월, 그 다음에 여기가 정선, 그 다음에 태백, 삼척, 그 밑에는 울진, 이쪽은 단양. 이렇게는 카르스트 지형으로 석회암으로 같이 묶어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강릉 바로 서쪽에는 평창이 있고요. 평창이 있고, 그 다음에 강릉이랑 가까운 여기가 그 유명한 대관령 일대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이제 행정구역이 쭉 이어져 있는데 작은 것들은 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속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해예요. 동해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릉과 속초 사이에는 양양이 있다. 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지도를 보면서 공부를 해왔으면 이름도 많이 익숙할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곳들은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됐죠? 이게 강원도의 행정구역이다. 자, 우리 강원도의 인구도 한번 봐볼게요. 강원도의 인구.
자, 우리 강원도는 경기도에 비해서 행정구역이 훨씬 적고요. 인구수도 얼마 안 돼요. 자, 강원도의 인구는 현재 150만 명 정도요. 그 다음에 인구 변화를 봤더니 조금이지만 늘었죠. 뭐 늘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게 뭐 통계상으로 늘었다가 다시 조금 감소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촌 향도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런 노년층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지 그분들이 막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인구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 인구 규모를 봤더니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원주예요. 원주 34만 명 정도인데, 자, 이건 이제 굳이 체크한 이유가 인구 증가율을 봤더니 강원도에서 인구가 느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주는 강원도 내에서 인구가 굉장히 빨리 느는 편이에요. 무려 3년 동안 4%가 늘었네요. 다른 데선 별거 아니겠지만 강원도에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강원도 내에서 혁신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도시도 있어가지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주. 맨날 물어보는 데가 원주예요. 그 다음 우리가 춘천은 거의 3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강릉은 2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자, 이렇게 세 도시를 제외하면 10만 명이 넘는 도시도 없죠. 그래서 원주, 춘천, 강릉이 강원도 3대 도시다. 됐죠? 뭐 그 외에는 이제 인구가 군 단위로 내려가면 5만 명도 안 되고 뭐 2만 명대도 많잖아요. 아무튼 강원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산간 지역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기가 힘들죠. 자,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영서와 영동 지방의 자연 환경,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으로 구분한다. 강원도 전체는 관동 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은 이제 정확히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자, 우리가 중부 지방, 강원도가 중부 지방이니까요. 우리나라 단면도를 그리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 일대에 이제 고위 평탄면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급경사. 그러면 가장 높은 지점 대분수계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경계로 이쪽이 영동이고요. 여기 고위 평탄면도 영서 지방으로 보통 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고위 평탄면 여기에 있는 이런 걸 다른 말로 영서고원이라고도 그래요. 영서 지방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태백산맥 또는 대관령을 기준으로. 자,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지형하고 기후는 서로 다른데, 자, 여러분들 그냥 나머지 것들은 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한강 유역의 침식 분지가 발달했다. 춘천, 원주, 양구 같은 곳에 침식 분지가 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영동지방은 역시 여기는 별거 없는데 경사가 급한 산지가 많고요.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도시가 있죠. 강릉, 속초 그런 도시들. 자, 그래서 좁은 해양 평화라고 돼 있는데,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석호 있죠. 석호가 매립돼서 만들어진 해안 평야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뭐 배웠던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겨울철의 북동기류 영향으로 강설량, 다설지를 이룬다. 그 다음, 자, 이제 밑에 있는 기후 그래프는 여러분들 외울 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대관령의 기후값 외우는 게 좋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대관령은 꼭 외워두세요. 자,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건 대관령의 1월 평균 기온은 7.7도다. 영하. 그 다음 여름철 7월달, 8월달 기온이 똑같은데 대관령은 우리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여름철에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지 않는다. 19.1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연 강수량은 대략 2000mm 가까이 된다. 그래서 서귀포, 거제, 대관령이 우리나라 3대 다우지라 그랬잖아요.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강릉은 뭐 나머지 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1월달 평균 기온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서울하고 비교하고요. 인천하고 비교하고요. 울릉도하고 비교하고요. 위도가 같은 곳은 맨날 물어보니까. 자, 강릉의 1월달 평균 기온은 0.4도씨 정도. 영상이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에서 옛날에 한번 물어봤던 건데, 자, 우리 대관령과 강릉은 둘 다 다설지. 그쵸? 근데 겨울철에 과연 어디가 더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릴까?
봐보세요. 1월, 2월, 1월, 2월, 그 다음에 12월. 자, 강릉과 대관령은 겨울철 강수량이 같다. 이 정도면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계절의 강수량을 봤더니, 특히 여름철의 강수량을 봤더니 대관령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대관령과 강릉의 겨울 강수 집중률은 어디가 더 높을까? 겨울 강수 집중률은 대관령과 강릉 가운데 어디가 더 높을까? 당연히 강릉이 겨울 강수 집중률은 더 높겠죠. 연 강수량은 적지만 겨울철 강수량은 거의 비슷하니까. 됐죠? 자, 춘천은 외울 건 없고요. 1월 달에 많이 춥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여기 연평균 기온이랑 해발고도가 나와 있는데, 자, 대관령은 여기가 지금 해발고도가 600m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소 가운데는 유일하게는 아니구나, 700m 이상인 곳에 있어요.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태백도 70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관령이 제일 높아서 700m 이상이다. 여기 하나만 더. 자,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으면은요, 우리가 지형성 강수도 많이 내리지만 뭐가 또 많이 생기냐면요, 안개가 많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 산 위에 이렇게 지형성 강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걸려 있어요. 밑에서 보면 구름인데 산 속에서 보면 안개죠. 그래서 대관령은 우리나라에서 안개가 제일 많이 끼는 곳이에요. 제일 많이 끼는 곳이에요.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인문 환경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영서 지방에는 태백산지 주변의 고위 평탄면에서는 고랭지 농업이나 목축업을 많이 한다. 고위 평탄면이 영서 지방에 포함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다음 영동 지방은 이렇게 태백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영서 지방 또는 우리 경기도 지역하고 문화 같은 게 되게 많이 달라요. 여기 영서 지방을 대표하는 우리 원주 같은 도시는 사실 수도권이랑 서울이랑 뭐 말투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왕래도 되게 쉽고요. 참고로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제 교통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길이 막히지 않으면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 강릉을 가려면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나마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넘어갈만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대관령 고갯길 굽이굽이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래가 굉장히 적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강원도가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영서지방을 1번이라 그러고 여기 영동지방을 2번이라 그러는데 강원도를 같은 강원도라고 보면 안 돼요. 1번하고 2번은 특히 억양, 사투리가 완전히 달라요. 자, 원주에서 온 친구들이 있다. 얘는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데에 비해서 강릉이나 또는 여기 속초나 그 위에 우리 고성이 있었죠. 고성. 여기서 온 친구들은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정말 심지어 간첩 신고를 할지도 몰라요. 억양이 북한 말투하고 똑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이렇게 영상들을 보는데, 여기 고성에 사는 젊은 사람이 그 유튜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사람이 여기 고성 사람이라는 건 모르고 억양을 들어봤더니 탈북민이 하는 이렇게 유튜브인가? 그런데 이제 탈북민은 아니고 여기 사람인데 휴전선 너머랑 이제 말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는 영서와 영동이 완전히 다르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강원 지방의 산업과 주민 생활. 자, 강원도는 밭작물 중심이죠. 당연히 산지가 많으니까. 하지만 강원도 내에서 논농사가 유일하게 발달해 있는 곳이 있죠. 강원도 내에서. 어디? 철원. 자, 철원에서 재배하는 유명한 쌀이 오대쌀이죠. 물론 이제 오대쌀은 그냥 품종 이름이고 그냥 철원에서 재배하는 오대쌀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어요. 근데 철원이 휴전선에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자연환경이 되게 깨끗해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은 쌀이에요. 오대쌀. 뭐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다음 산업화 과정에서 풍부한 지하자원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대의 광업 지역으로 성장했다. 자, 우리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철광석은 행정구역을 따졌을 때 강원도 100%.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석회석은 행정구역을 이렇게 따지면 강원도가 대부분, 다른 한 군데는 충청북도.
단양 때문에. 강원도가 대부분 충청북도. 자, 그 다음에 무연탄을 봤더니 무연탄은 강원도가 대부분, 다른 한 군데는 전라남도, 화순. 자, 그 다음에 고령토는 강원도가 1등인데 독보적이진 않고 경상남도나 또는 뭐 경상북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고령토가 많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텅스텐은 현재 채굴하고 있지 않으니까 통계값으로 물어보진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 좀 해주세요. 그 다음 1980년대 이후 가정용 연료가 연탄에서 석유 또는 천연가스로 바뀌면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됐고 그 뒤로 석탄산업이 많이 쇠퇴했다. 됐죠? 그래서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은 석회석으로도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탄광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자, 특히 태백은 석탄 박물관을 건설한 뒤로 건설해서 관광객을 이렇게 모으는 중이죠. 그래서 석탄 박물관이 태백에 있다.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밑에 있는 자료는 태백시의 변화인데 보면은 이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자, 85년에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으나 5년,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죠.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자, 10년 만에 마을이 있으면 두 집 중에 한 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그런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0년 조금 전에 1999년도에 태백 일대로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지리교육과니까 이렇게 학기마다 답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백을 갔더니 동네 분위기가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서 빈집은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 탄광 지역이니까 석탄 먼지가 막 날리니까 그냥 동네 자체가 도시 자체가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회색도 아니죠. 시꺼먼색으로. 되게 우중충하고 분위기도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야, 이렇게 우울한 동네가 있구나. 자, 물론 이제 그 뒤로는 인구가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활기를 띠긴 좀 힘든 지역이죠.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좀 이렇게 슬퍼지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아무튼 지역이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변했으니까. 자, 아무튼 얘가 이제 86년하고 2016년하고 이렇게 봤더니 총 종사자 수는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옛날에는 광업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광업이 태백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됐죠? 자, 이 말은 이제 할까 말까 좀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강원도에 가면 우리가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도박.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선생님이 답사를 갔을 때 아직 카지노가 어디에 들어설 거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태백하고 정선 어디쯤에 이렇게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다. 이게 예상 후보지들은 거의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답사를 갔으니까 대학생으로서.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카지노 도박에 들어오면 당연히 지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많다. 자식 교육에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뭐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을 거고 돈 잃고 이렇게 피폐한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으니까 카지노 들어오는 거 찬성한다. 돈이라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지역이에요. 이걸 그래프 같은 걸로만 보면 이렇게 잘 못 느끼고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현재 뭐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더니 얘는 이제 특화도라고 하는 개념인데 밑에 뭐 설명은 나오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업이 유난히 강원도에는 발달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강원 지방이라고 돼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만 체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근데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춘천의 바이오 산업 여기도 종종 물어봤었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원주의 의료 산업 클러스터예요. 원주 의료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원주는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원주가 왜 중요하냐면 혁신 도시가 원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도시도 원주에 있다. 강원도 하면 원주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그다음 뭐 강릉이야 항구 도시니까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산업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 자, 고랭지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회동굴과 같은 카르스트 지형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을 따라서 해수욕장이 당연히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폐광 지역의 산업유산을 활용해가지고 태백의 석탄박물관. 자,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냐면요, 경상북도의 문경하고요. 그 다음 충청남도의 보령하고. 이것도 그냥 적어두세요. 앞에서 한두 번 정도 이야기했을 건데 나온 김에. 그 다음에 정선의 레일바이크.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괜히 말할까 말까 또 고민하는 내용인데, 우리 레일바이크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지역이 과거에 탄광촌이었기 때문에 석탄을 운반하던 레일, 철길이 깔려 있어서 그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리 교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선이나 뭐 태백에 가가지고 레일바이크를 타는 건 참 좋아요. 지역성이 뚜렷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레일바이크가 다른 데도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제주도에 가도 레일바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뭐 제주도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럼 당연히 제주도에 특색이 있는 또는 제주도에만 있는 그런 걸 주로 볼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제주도에 가서 레일바이크만 열심히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주도의 레일바이크는 아무래도 지역 특색이랑 별로 상관은 없으니까. 이게 지리 교사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정선에 가거든 레일바이크 같은 거 꼭 한번 타보세요. 자, 마지막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 발전한다. 2018년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창 읍내에서 열린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평창 읍내는 평창 안에서도 해발 고도가 대체로 낮은 사람이 살만한 곳에 읍내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평창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평창 읍내는 여기 쪽이에요. 그럼 동계올림픽은 어디서 열렸냐? 이쪽 지역에서 주로 열렸어요. 여기가 바로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열렸고요. 그 다음에 좀 큰 뭐 체육관 시설이 필요하다, 뭐 실내 뭐 빙상 같은 것들, 그런 건 이제 평창 읍내나 아니면 조금만 가면 있는 강릉 있죠. 거기에서 약간 도움을 줘서 이 일대에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고만 알아두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로하고 대관령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대관령. 자, 우리가 해발 고도가 높고 눈이 많이 내리니까 스키장을 만들기엔 좋은데, 문제는 스키장은 경사가 너무 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위 평탄면 지역에 이렇게 스키장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걸 계기로 고속철도 등 이제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강원도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 해설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거니까 내용 설명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설은 좀 빠르게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